나는 누구인가 시작할게. 인문 분야의 글 읽기야. 그러면 인문 분야의 글은 뭘까? 그 개념부터 보자. 앞에 페이지 잠깐 넘겨볼게. 자, 인문 분야의 글은요,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글이야. 인간의 사상과 문학을 대상으로 그 정신적 가치, 그리고 의미를 밝히고 사유, 생각하도록 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해답 없습니다. 없고요.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더하는 것이 인문 분야의 글이야.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 글쓴이의 주관과 통찰력이 이게 타당한지 판단하면서 비판적 읽기를 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다른 관점의 글이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밑에 봐, 완자쌤의 한마디 봐. 인문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삶을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으며 읽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돼 있지, 그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는 논술문이고요. 논술문이니까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적이겠지. 제재는 나를 찾는 방법이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찾느냐. 너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자는 거야. 여기는 여러 철학자들이 나와. 그 사상을 예를 들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고요. 둘 이상 개념을 비교, 대조하는 게 나와요. 비교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시 찾아보고, 대조 찾아보고, 그리고 맨 끝에 부분 보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글의 주제를 독자에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재 보면, 구조도를 보면 설명문이 아니지. 논술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본문 보면서 한번 보자. 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래. 그래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답을 어떻게 찾냐?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너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 그랬지, 그지?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나는 누구인가? 글 전체에서요. 글 전체에 걸쳐서 뭐가 다양한 철학자들이 나와요. 다양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의 설명 방법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주장해주고 있다. 자, 서론부터 볼게.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의 세 가지라고 하였다. 벌써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을 우리 글 전체 인용이라 했지, 그지? 인용을 하고 있죠, 그죠? 인용 여기 이제 뒤에부터 안 적을게. 인용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런 인용은 자기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철학에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래요. 그러나 그 이후 논리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다, 아직, 그지?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아우르는 그런 질문인 거야. 라는 질문으로 기결된다고 하였다. 누가? 칸트가. 한편, 자, 이제
독일의 철학자 칸트 나왔지.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래요.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을 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래요.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자,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대.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가 인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인데요. 인간과 나에 대해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지. 자, 아득한 옛날 이렇게 하면서 자, 시대별로 나옵니다. 글 전체에 시대별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다 했지, 그지? 시대별로 나온다.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현상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자, 나란 누구인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신들부터 주로 관심을 기울였대요.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나에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하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나, 인간 이렇게 탐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우주, 신, 우주, 자연 이런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철학자들 다 우리 한번 표시해보자. 칸트 나왔다, 그지? 그리고 여기 소크라테스 나왔지? 그리고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나온다, 그지? 탈렉스란 철학자가 천체를 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했대요. 그러면 이런 것, 자, 요게 고대 철학자들의 연구 내용이네. 고대 철학자들의 연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 무슨 열거법이지. 열거법. 자, 나 쭉 연구 내용을 나열했다, 그지?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에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원전 6세기에는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리고 기원전 5세기 되었어가지고 이제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처음부터 인간과 자신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걸 가장 철학의 중심 과제인데,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신, 우주, 자연, 이런 걸 연구했다는 소리지.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와서는 이제 인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개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지 않았대. 개변론자 말 되는 듯 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에 들을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곱씹어 보면 이게 뭐야? 무슨 덩어리잖아? 이런 게 개변이야. 근데 이런 개변론자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갖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치고 맞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논의는 한참 후에 됨.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자, 이래서 나가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관점과 해석을 통해 다른 존재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거야. 내가 우주 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끼는 우주지, 그지?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는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내가 무의미하면 그걸 느낄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여기는 질문 형식으로 이 부분 논지를 강화하고 있고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줄자 끝자. 그것이부터 이건 자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대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학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학설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나에 대한 연구의 현주소,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나는요, 뭐래요? 사적인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 그래서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개별성. 개별성. 자,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실체가 없다는 거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아. 그래서 나를 알고 탐구하기 힘들어. 그걸 추상성이라 그래.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야? 개별성과 추상성 때문에 그렇지. 그지?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적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자, 옛날의 학자들은 자신이 알 수 있는 것 내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네,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마음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나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대. 한계가 있는 거야.
요게 다시 말하면 내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한계가 있음. 영국의 철학자 휴먼 내성을 통해, 자, 철학자 선생님 다 표시해보자 그랬지. 자, 휴먼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고, 자, 내성을 통해 나를 보면 나 아닌, 이게 나는요, 동그라미는요, 본질적인 나고, 자, 세모는 경험한 나야. 나, 본질적인 나가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 네모하자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때 나도, 자, 본질적인 나고 이 본질적인 나를 찾을 수 없대요. 자, 그래서 내성에 대해 사르트르의 주장 뭐야?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성의 방법으로서 나의 의식 속에, 자, 나의 의식 속에 있는 거, 요거는 경험 안 나지.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이 나는 본질의 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한 나가 있지 본질의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자, 나란 조약돌, 나를 갖다가 뭐야? 조약돌에 지금 비유하고 있지, 그지? 비유하고 있다. 자기를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경험한 속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지 본질의 나는 찾을 수 없다고 누가 흉과 사르트르가 옛날 학자들의 얘기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좀 더 쉽게, 자,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여기도 비유다.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한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기차하고 나를 비유했지, 그지? 기차 안에서 내가 아무리 바르박 봐도 모르듯이, 속도 모르듯이 나가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본다고 해도 본질적인 나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믿었던 내성의 한계지, 그지? 그 다음에 본론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 그지? 자, 여기는 지금 앞에는 내성을 통해서요. 옛날에 철학자들이 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그 얘기를 할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제를 전환하고요. 그리고 문답법이 사용되겠지.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호기심도 자극하고요.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왜 우주가 나 외에 다른 것부터 먼저 했냐? 다른 것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알기 위해 전제조건 다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중요하네. 그래서 또 철학도 나왔다. 부버. 부버는 자, 자신이 져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주변의 것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다 했지, 그지? 그걸 갖다가 얘기한 사람이 부보고요. 부보가 자기의 책에서 너 혹은 그것이 있어야 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거 부보의 저서를 하고 부보의 말을 인용한 것은 뭘까요? 자,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지금 뭐야?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한다, 그치? 자,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 뿐이라고 하였다.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이 둘이 나와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이고 근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거야. 자, 나가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두 개인데 그 두 개는 서로 같지 않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과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래요. 나가요. 그러면 자 이거는 나의 가변성이지. 나의 가변성이고 그것은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 자,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 이건 일부래요. 일부뿐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국한되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예시다. 예를 들면 예시.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가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그러면 그것과의 관계 보면 그것은요. 자, 3인칭으로 표현되는 거고 일부뿐이고 그러니까 국한성이지 그지? 그리고 유한하고 자, 유한하다 그지? 유한하고 유한성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것의 특징은요. 일부고요. 유한하고요. 자, 기능인이고요. 대체가 가능하네. 자, 우리가 뭐 어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봐봐. 우리는 그 아르바이트 우리 전부가 아니지, 그지? 그리고 정해져 있지, 기능인이지,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로 대체할 수가 있지, 그지? 그게 그것이야. 우리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알지? 그러면 이거는 무의미한 존재겠지. 김춘수의 꽃에 의하면 이거는 관계를 맺기 전에 무의미한 존재. 김춘수 시의 꽃에 나오는 관계 맺기 전에 무의미한 존재가 뭐였니? 하나의 몸짓 알지? 하나의 몸짓. 하나의 몸짓에 해당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것과의 관계는 그래요. 그러면 자, 너와의 관계선 어떨까? 그러나 했다, 그지? 그럼 여기 뭐야? 대조가 사용되었다, 그지? 이렇게 대조가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 나는 인격 전체이고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래요.
자, 특징.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나와 그것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지. 그리고 차등의 관계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고 동격이고 유일무이한 존재 대등한 관계야. 여기는 그러면 여기 더 해보자. 대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관계. 주체와 객체의 관계고 그 차등한 관계네. 차등한 관계인데 나는요. 나와 너의 관계는 전체이고 유일한 관계고 주체와 주체의 관계고 주체와 주체의 관계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등한 관계고. 자, 여기는 김춘수의 끝에서 뭐에 해당되니? 꽃에 나오는 꽃, 유의미한 존재, 무엇, 눈짓, 여기에 해당돼. 김춘수의 꽃은 우리 다 배웠다. 그리고 문제에 나올 거니까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뭐야? 예시지. 자, 회사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그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여기도 대조직이지.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보자. 여기는 그때 A와 I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고요.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의 만남으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요? 여기도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어 있고, 자, 특정 상황을 예시고 특정 상황을 가정했지. 가정에서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나가 훨씬 더 깊은 거라 그랬지, 그지? 나와 인간은 같은 게 아니지.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거 아니라고 앞에서도 얘기했다. 자,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나를 아는 거 아니야.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한 성질의 것도 아니야.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또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객관적이야. 이건 또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야. 그러나, 자, 여기도 뭐야? 그러나로 대조를 이루었지.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나에 대한 지식 객관적이지 않고요.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지식 이상이요.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인간과 나에 대해서 대조한 거지.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을 대조해놨다. 우리가 진정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너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나를 본다고 우리 거울 보잖아. 그지?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나가 아니지.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나가 있다는 소리야. 나를 알 수 있다는 소리야.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하면서 질문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하죠. 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느낌이니? 독자에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지, 그지? 독자에게 논제에 대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의미는 어디에서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을 점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핵심 구절 모아보기 볼게. 새로운 부분에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인간이 나가 아니지, 그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더 깊은 곳에 있지. 그래서 글쓴이가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내용을 대해서 답을 하고 있고요. 글쓴이는 철학의 중요한 탐구 대상인 인간과 나 자신은 연관은 있어. 그런데 다른 차원이야. 둘 중에서 나가 더 심오한 대상이라는 거야. 본론 1.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었어야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 누구에게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사람, 개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6세기에는 뭐 연구했다고요? 우주, 자연, 신,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지, 그지? 그리고 1세기 지난 후에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개변론자들이 초보적인 수준으로 논의했다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아직 인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본론 1.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이고 누구든지 관찰할 수 없죠.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또한 나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것은 개별성이고 여기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추상성이지. 이것 때문에 나를 탐구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글쓴이는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를 모와 개별성과 추상성에서 찾고 있고요. 본론 1의 4, 즉 내성의 방법으로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성은 뭐야? 마음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지. 옛날 철학자들은 그러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때 나를 들여다봤을 때 어떤 나를 본다고? 경험한 나를 본다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게 뭐야? 내성이지. 나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흉과 샤르트르가 아니야. 그러면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어. 그러면서 내성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그 다음 페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알아야 자신도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밑에 보면 글쓴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글쓴이가 다른 모든 것, 즉 자연, 우주, 신 등 철학의 탐구 대상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런 탐구 대상들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다며 권위 있는 철학자 누구의?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요. 본론 2는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 맺는 나는 같지 않지. 여기는 무의미한 거고 여기는 너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건 누가 얘기했다고? 부보가요. 자신의 저서 나가 맺을 수 있는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글쓴이는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아요.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나의 가변성에 대해 부보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돈, 집, 국가, 이것은 그것이지. 3인칭으로 표현되는 거.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는 거. 그것과 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것의 범위는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것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 그치? 이를 통해 그것과 관계 맺는 나는 일부라고 국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론 2의 3.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지 않으며 유한하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물건의 소유자로서 혹은 기능인으로서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는 대체가 가능하지. 그러한 점에서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를 유한성을 지닌 존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본문 2의 4.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 나는 인격체이며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가 없는 유일한 존재야. 너와의 관계는 인격체로서의 만남이고 대체될 수 없어요. 유일해요. 나와 관계 맺는 너도 어때요? 그 인격 전체지. 인격 전체고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나와 그것과 달리 너와의 관계를 맺는 나는 인격 전체 대체할 수 없죠. 유일하죠. 그 다음에 본론 2의 4.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 등의 관계이지만 이거 다 대조가 사용되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고 동격 대상이야. 유일무이하고요. 대등하고요. 그때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비교하지. 이게 비교 대조야. 그러면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때 나가 진정한 나라고 이야기하고 이후 글쓴이는 A라는 인물의 상황을 예시로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결론 1.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인간은 그것이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야.
자,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고, 뭐에 대한 지식? 그것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지.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지.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고요. 그것은 지식 이상이요. 지식이 일으킬 수 있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의 가장 큰 차이점. 인간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 나에 대한 지식은 주관적. 대조다, 대조. 이로 인해 인간에 대한 지식은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나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고요. 또한 글쓴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지식 이상이야. 지식이 일으킬 수 있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우리가 진정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글쓴이는 진정한 나가 되려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너로서 다른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자, 탐구 보면 이제 우리 시대별로 철학자들의 말이 인용되었지, 그지? 기원전 6세기 철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고, 5세기부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개변론자들이 나타나서 아주 초본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이게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칸트는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라고. 그리고 휴մ 사르트르는 우리 내성의 방법 이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지, 부부는요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부부이고. 자, 인간에 대한 지식 요거 두 개가 우리 대조를 이루고 있었지. 자, 이론적, 객관적, 규정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고, 그것에 관한 지식이고, 나에 대한 지식은 지식 이상의 것이고,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이고, 온전히 사적인 것이야. 누구든지 관찰 안 돼요. 연구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일 수도 없습니다. 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 어떠한 대상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자, 뭘 안다 그러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 나를 알아야 세상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부에 있어서 나와 너에 등장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얘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돈, 집, 국가 이런 3인칭으로 표현되는 거고, 나 일부와 맺는 거고, 주체, 객체, 차등의 관계고, 다른 대상으로 대체 가능하고, 자, 동격, 유일무이, 대등한 관계고, 대체 불가능하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고, 인격 전체가 총동원되고 나와 나의 만남인 관계고. 자, 요거는 나에게 너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기를 많이 그린 프리다 칼로,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가 나왔는데요. 자기 예술적 주제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대요. 그래서 자아상을 많이 남긴 화가야. 자,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행이 계속 겹치는 거야. 자, 18살 되던 해 또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데 평생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 거야. 죽을 때까지 그녀를 괴롭힌 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마음까지 심하게 부식시켰대.
그래서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칼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 남다른 실존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자, 신체적 한계만 표현하고자 한 칼로가 자아상의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것은 아니다. 자, 강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멕시코가 낳은 미술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합니다. 자, 자기 자신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대요. 그런데 디에고는 칼로와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여자들 만났대요. 칼로는 디에고에 대한 분노보다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무너졌대. 막 이제 디에고가 미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에고를 사랑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자, 그녀는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많이 그렸고요. 여기는 부상당한 사슴인데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서 자아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던 칼로,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자기 자신을 알려고 자아상을 많이 그린 하가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이 프리다 칼로는 그림을 통해서 알려고 한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저는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많이 그렸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작가야, 손병호 선생님이지. 작가가 여기 글쓴이가 손병호야. 맞을걸? 손봉호네, 봉호 선생님인데, 자, 당신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남편과의 갈등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면 어떠냐고. 이 글이 뭐야? 나는 누구인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야 된다 했지, 그지? 그런 대상을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저에게 제 자신은 나이자 자기 자신이 나이자 너였으며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다른 대상을 찾지 않았대. 당신은 죽기 전 마지막 일기에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고 썼다지요. 당신이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프리다 칼로는 자기 자신이 바로 너였다는 거야. 그래서 자상을 많이 그리면서 나를 알려고 했나 봐.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다른 평가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